안녕하세요, 독일 오스카입니다. 며칠 동안 좀 바빴어요. 일을 좀 계속 하다가 오늘 모처럼 쉬는 날입니다. 부활절이고요. 얼마나 동네가 조용하던지 다들 잠든 건지 놀러 간 건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집에만 있기 그렇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미술관 산책을 하러 왔어요. 여기는 슈테델 미술관이라는 곳이에요. 오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도 좀 보고요. 오늘 또 새로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지 좀 여유 있게 둘러보려고 온 날이에요. 이 미술관에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괴테의 초상화죠.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이 작가가 워낙에 걸출한 인물이다 보니까 괴테의 초상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걸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작품 이름이 깜파니아 평야의 괴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렘브란트 판 레인이 1636년에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 렘브란트는 정말 잘 나가던 때예요. 작가의 명성으로나 결혼한 이후에 와이프의 후원과 사랑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젊음의 에너지들을 한참 뿜어내던 때여서 그림에서도 그런 힘이 느껴져요. 멀리서 보면 마치 동굴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인물들의 역동적인 그림처럼,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가까이서 와보면 어떤 천막 안에서 일어나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체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고통, 지금 피가 튀고 있는 이 눈에 찔리는 칼의 고통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저 발가락 끝이 아닐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성서에 등장하는 괴력의 사나이죠. 수백 명의 적군들을 몽둥이 하나로 때려잡기도 하고, 결국 이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기 위해서 미인계가 적용됩니다. 그때 동원됐던 여자 이름이 드릴라, 지금 여기 도망가고 있는 여자예요. 한 손엔 가위를 들고 한 손에는 자른 머리카락을 들고 지금 도망가는 이 여자가 바로 드릴라죠. 이 삼손은 괴력의 원천을 머리카락으로 알려져 있는 남자인데요. 결국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못 쓸 때 이 남자는 이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파울 클레 작품이 세 점이 있는데요. 색이 예뻐서 한참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이고 가는 양인데, 양 볼에서는 피가 한 방울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작품이겠죠? 오늘 부활절이라서 좀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유화인데, 가만히 보면 한국의 자개 장식 같아요. 가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오늘은 제가 슈테델 미술관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그림들 한번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품 전시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클로드 모네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자가 까뮤 동슈예요. 모네의 동거녀였었고 나중에는 부인이 되기도 하죠. 그 옆에 있는 애가 장이라고 해서 모네의 아들이에요. 한 2살쯤 됐을 때인가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어쩌면 이 앞에 지금 신문 펴놓고 잠시 전까지 모네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달걀이랑 빵이랑 차려놓고 지금 저쪽에 있는 하녀가 밥 차려주고 있고, 여보 밥 먹어? 뭐 이랬겠죠. 이 앞에 있는 동쉐가. 그때 앞에 펼쳐지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여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을 느꼈을 것 같은 모네의 그 순간이 느껴져요. 모네는 잠시 의자를 뒤로 빼고 몇 걸음 물러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창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식탁의 장면을 빠르게 스케치를 했거나 아니면 사진기에 담아서 이 그림을 완성했겠죠. 젊은 가장에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모네가 워낙에 가난에 허덕이던 예술가였고,
이 무렵에 처음으로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서 빚도 청산해주고 이런 여유를 누릴 기회가 있었던 때거든요. 역사상 가장 손이 빠른 화가로 우리가 모네를 많이 꼽죠. 이런 일상의 풍경들을 그렸고,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나게 큰 캔버스의 크기가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커다란 캔버스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점심 먹는 장면 정도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때가 인상주의 작가전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공식 작가전이 열리기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상주의라는 게 아직은 출범하기도 전이었지만 어쩌면 이런 시도들이 결국 우리에게 인상주의라는 걸 만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시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누아르 작품 좀 볼까요? 바로 그 옆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유럽에 처음 나온 그 다음 날 즈음에 미술관에 와서 처음으로 봤던 그림이기도 해요. 미술책에만 보던 그 작가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르누아르 특유의 이 밝은 색감들, 흰색을 굉장히 따뜻하게 활용했던 작가로 보여져요. 이 유리잔, 그리고 유리병, 도자기 좀 보실래요? 르누아르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그릇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그림 그렸었어요. 도자기 공장에서. 그 솜씨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포착하게 됐고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란 그림이에요. 아마 근사한 점심 식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 담뱃불을 비추는 남자 좀 보실래요? 붉은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성냥불과 불이 막 붙는 담배 묘사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야말로 스냅 사진을 그냥 순식간에 찍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눈빛 좀 보세요. 이 시선의 교차 말이에요. 어긋나는 시선들. 이게 원래 르누아르가 많은 인물들을 그릴 때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작품인데요. 독일에도 인상주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 중에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빛의 묘사, 일상의 묘사를 좋아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막스 리베르만이라는 작가인데요. 베를린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당시 화가였었고, 그가 그린 고아원의 풍경이에요. 고아원인 거 알기 전에는 전 되게 행복한 소녀들의 학교 쉬는 시간 정도로만 이 그림을 봤었는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쓸쓸한 풍경처럼 보이더라고요. 특히 리베르만은 공감각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림 보고 있으면 막 들리는 것 같다는 면에서요. 이 공간감을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묘사를 하면서, 특히 이 그림의 윗부분에 있는 나뭇가지와 이파리 사이로 막 쏟아지는 햇빛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걸 리버만의 햇빛 얼룩이라고 불러요. 세잔의 작품이고요. 규스타브 크루베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크루베의 작품이에요. 여기 에드가 드가의 작품이 있어서 한번 보러 갈게요. 드가의 조각과 함께 있네요. 무희들을 그리고 조각하기를 참 좋아했던 드가답게 이 두 작품이 함께 있으니까 또 보기 좋네요. 그림이 한번 구겨졌었나 봐요. 이 위에 선이 하나가 가 있네요.
무희들의 공간, 연주 단원들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고, 무희들의 공간은 상당히 밝게 묘사가 되어 있고 조명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무희들 얼굴 아래쪽으로 빛이 비추는데, 또 악단들의 공간은 굉장히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0세기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원시 예술을 추구하려고 했대요.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아메리카의 원주민, 선사시대 동굴벽화 같은 거를 따라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보이거나 아마추어나 정신질환자의 작품처럼 보이는 게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들이래요. 그리로 한번 가보려고요. 독일에 있는 미술관에서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다면 키르시너를 비롯한 표현주의 작품 코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마티스의 작품으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즉 원색을 활용한 작품 구성들을 상당히 좋아했었고, 특히나 원시적이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같은 유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마티스의 그림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런 원색들이 같은 공간들에 있으면서 마티스는 상대적으로 그 조화를 꿈꾸어서 편안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면, 즉각적인 감정들을, 작가 내면의 세계를 감상자들에게 여과 없이 보내려고 했던 이 표현주의자들의 노력답게, 그 의지답게 훨씬 더 거친 느낌들을 뿜어내는 작품들이 많죠. 지리학자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컴퍼스를 들고 지도를 펼친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예요. 창가에 서 있는 인물에 대한 그림은 페르메이르의 전매 특허가 아닌가 싶을 만큼 다른 작품에서도 거의 비슷한 구도나 방식의 그림들이 많죠. 어떨 때는 다른 직업을 그린 작품에서도 같은 모델을 쓰고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남자의 성품이나 성격, 아니면 그의 일대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 초상화, 즉 인물화라고 하는 그림 장르의 특징을, 그 주제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을 인물이 있는 정물화라고 묘사를 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따뜻한 빛을 보세요. 동시대 미술 코너에 왔어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앤디 워홀이 반기는데요. 앤디 워홀이 아까 봤던 괴테의 초상화를 다시 그렸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네오 라우흐라고 하는 독일 작가인데요. 여기 벌써 한 5작품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무슨 선전화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형광색도 많이 쓰고 되게 칙칙한 그림도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대체로 밝은 그림들이네요. 여기 매달려 있는 건 고무 인형일까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면 얼굴들이 굉장히 침울해요. 3일 정도 후에 제가 라입치히에 갈 건데요. 거기서도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네오 라우크는 지금 라입치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분 작품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물화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누드화래요. 이런 누드화 본 적 있으세요? 게오르그 바젤리스라는 이 화가는 지금 살아있는 독일의 화가이고요. 나이가 벌써 80이 넘으신 분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림들을 거꾸로 걸어놓기 시작해요. 이렇게 거의 붓질하는 걸 보면 진흙을 칠하는 것처럼 거칠고, 때로는 일부러 흉측하게 대상들을 묘사할 때가 많죠. 독일 그림들이 칙칙한 그림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또 그런 매력 때문에 독일 미술 찾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안드레 구어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현존하는 사진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요? 듀셀도르프 화파를 대표하고요, 듀셀도르프의 베셔클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 찍는 유파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 가장 성공적인 작가이죠. 어떤 공간이나 광활한 특정 장소를 아주 멀리서 이런 식으로 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샤를 드골 공항을 다룬 작품이에요. 이 슈테델 미술관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대표적인 미술관이고, 무엇보다 700여 년의 미술사를 한 번에 감상하기에 좋은 그 컬렉션들이 참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미술관의 제일 큰 장점으로 꼽는 건, 미술 대학이 함께 운영이 되는 곳인 만큼 학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관계자들의 기획력이 좋아서인지 특별전 자체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랑크푸르트에 오시게 된다면 이 도시를 대표하는 회화관, 여기 와서 한번 마음에 드는 작가들 그림도 찾아보시고요. 규모가 굉장히 큰 건 아니에요. 루브르라든지 내셔널 갤러리와 비교하자면 적당한 규모여서 마음만 먹으면 전시관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그림도 보고 제가 와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스토랑 이름이 홀바인 레스토랑이에요. 독일을 대표하는 르네상스 거장이고요, 홀바인 레스토랑. 여기 말고도 독일에 있는 다른 도시들 여행하다가 어떤 식당 가야 될지 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는 그 동네를 대표하는 미술관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서비스나 식당 음식 수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고, 앉아있는 사람들 분위기도 참 좋아서 독일의 여유를 즐기기엔 참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저렴한 요리 시켰어요. 15유로짜리 샐러드인데 오징어도 들어있고 아스파라거스 들어있고 좋네요. 샐러드에 딸기라니, 엄청난 건강식인데, 이 아스파라거스가 독일 봄에 먹는 제철 요리로 제일 유명한 거거든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딱 좋게 익혔다. 너무 많이 익히지 않고 식감 살아있게, 봄의 향기가 느껴지게